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의 친일파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 미술인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첫 번째 방송인데 먼저 이제 오신 우리 항상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를 이어서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의 손자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삼열 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 미술인 김삼열입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판결, 그거를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그 판결에서 김양호 판사인가요? 네. 네, 그분이 각하 판결 내렸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떤 의미인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은 대법원에서 다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원고들,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는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뜻밖의 이제 원고 청구 각하,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선고돼 갖고 충격을 줬죠.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판사 개인의 어떤 소신이랄까?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거친 방법으로 그냥 드러낸 그런 재판이고요. 그것은 뭐 판사도 이것이 상급심에 올라가면은 자기네 판결이 이제 다 취소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버린 거죠. 네. 김양호 판사, 저는 그분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일본 판사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인지 이게 되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일본하고의 뭔가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뭐 명단을 다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친일 인명사전에도 뭐 4,800명이 수록돼 있는데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검사 판사를 했던 전원이 전부 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친일 반역자들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해방 이후에 단죄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와 검찰에 말하자면 그 파운딩 파더가 돼가지고 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이런 요직을 다 거쳤고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해방 이후까지도 오히려 더 크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그런 법조인들, 검판사들은 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후배들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역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예.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교과서의 친일파들 미술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미술인 단체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미술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일 미술인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친일 단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미술도 또 A는 아니었어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친일 쪽 활동을 했던 그런 대표 단체가 있죠. 네. 화면을 한번 제가 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나 네. 뭐 지금이나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말하면 문화 쪽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캐치한 것이 일본이고 일제 그 식민 통치 정당화 그리고 한국 식민화 조선인 동아 정책 핵심 수단으로 일본이 적극 이 친일 단체를 활용을 했죠. 대표적으로 조선 서화 미술회, 서화 연구회, 서화 협회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진 단광회 또 아주 악질적으로 그 친일을 했던 조선 미술가 협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네요. 실은 저기 조선 서화미술회 회장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하고 같은 인물인가요? 정말로 아이러니게도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정치인인데 이런 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죠. 그 이완용 그다음에 뭐 친일귀족 김윤식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선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뭐 이완용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또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시서화를
다 섭렵을 하고 그렇죠. 아주 능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서화 연구회 이런 거를 만들고 본인이 회장을 맡을 뭐 그런 자격은 있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조직했느냐. 그렇죠. 이제 그 본심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거 활용을 할 때 나중에 친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친일 미술인 단체가 이제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친일 미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민족문제연구소나 친일 반민족 그 행위 진상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친일 미술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그 민족문제 그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친일 미술인은 현재 그 24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돼 있어요.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그 화가들 네 분이 네. 그 명단 안에 있는 포함된 그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눌 사람이 김은호, 예, 그다음에 이당 김은호, 네, 이당 김은호, 네. 그다음에 운보 김기창, 예, 그다음에 김인승, 김경승 형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네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친일 미술인이 사실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죠, 친일 미술인들이?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근대 미술사가 시작이 된 계기가 불과 100년 전이잖아요. 네. 그 100년 동안에 친일 행각을 했던 그 기간이 뭐 보태고 빼고 해서 50년이라고 친다고 해도 지금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다면 이것이 좀 청산이 되고 그 잔재가 없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그 법률계 쪽에서도 말씀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근근히 계속 오히려 확대 돼가지고 요소의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친일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돼 가면서도 이들이 이제 똑같은 지위를 이용을 하면서 또 제자를 양성하고 그 후학을 양성하면서 그분들이 또한 그 영향권 아래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 제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친일파들의 어떤 문제를 우리 사회 일반 평범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지현 뭐 이런 아주 그 스타들이 예. 출연한 그런 뭐 밀정이라든가 예. 뭐 그런 옛날 친일파들을 다룬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00만 관객 영화 한 번이 딱 그 이제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친일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놀라운 그 힘이라고 어떤 그 효과, 파급력인데 그렇죠. 아마 일제강점기의 미술이나 음악이 지금 현재 뭐 영화나 그런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그런 수단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미디어가 없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오직 이제 언론이 이런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입소문 또는 뭐 어떤 극단들에 의해서 쇼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지금보다도 확연히 적었을 때 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굉장히 파급력이 더 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선전 도구로 활용을 할 때는 문화예술인들을 네. 자기 사람화 조직화 시켜서 그렇게 활동을 선전 도구로 쓰곤 했었죠. 근데 이제 특히 친일파 우리 미술인들 같은 경우는 미술인들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그쪽 계열의 사람들을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악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단광회는 좀 제가 좀 굉장히 생소한 단체인 것 같아요. 네. 단광회는 그야말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일본인인데 네. 조선인 화가 7명 그리고 일본인 화가 11명으로 조직된 어떤 친일 미술 단체입니다. 이제 이 단체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을 뽑고 또 우리 근로 정신대 우리 사람들을 뽑고
할 때 이제 어떤 모집을 할 때 선전이 필요하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가면서도 많은 군인을 확보해야 되고 학도 의용병 모집이라는 그 이름하에 또 학생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반강제로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굉장한 선전의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모임입니다. 포스터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그렇게 사람을 학도 의용군을 모집을 하고 네. 정신 근로대 그런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우리 미술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었죠. 아주 나쁜 역할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광에 그 관련된 뭐 기록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예,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그림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선 징병제 시험 시행 기념 기록화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에 네. 친일 미술 조직 단광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하자면 황군 일제 군인을 황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 군인들을 모집어는 실제 사생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조선 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소년이 있죠. 조그만한 네. 소년이 비행기를 들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여기에 이제 군인들 있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여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사진이 흐려서 어떤 그림이 흐려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 밑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단광의 회원들이 만든 이게 이제 그 기록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징병을 실시하니까 너네들 더 징병에 이제 그 군대에 다 참여해라 뭐 이런. 독려하는 그림이죠. 네. 근데 뭔가 그림을 보면 저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좀 영웅스럽고 약간 신성하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거기에 아이도 그려져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호도시켜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또 굉장히 열심히 그렸네요. 또 예. 이게 제작 기간으로는 4개월이 걸린 그림이랍니다. 4개월이나 예. 걸렸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전체가 합숙을 하면서 어이구. 일본인 그 화가 11명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화가 7명.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그린 그림인 줄 알 수가 있죠. 광주 비엔날레가 최근에 있었죠. 예.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그 걸개 그림인가요? 그게 굉장히 큰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게 좀 보도가 돼가지고 되게 저도 참 충격을 받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참 의미 있는 그림을 참 잘 그리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상호 화백님이 그리신 거죠? 예, 이상호 광주 출신 그 조선대학교에서 그 수학을 한 미술을 전공한 이상호 화백 네. 민중미술가라고 하죠. 화백이 그린 작품입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네, 일제를 빛낸 사람들. 저기 몇 명이 들어간 거죠?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이게 총 92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100명까지 그려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92명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그 친일을 했던 네. 각계 망라, 그 언론계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문화예술 모두를 망라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친일을 했던 대표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작품을 이렇게 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박정희의 모습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서정주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예.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2019년도에 네. 구상을 해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모을 때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해가지고 사실에 의거해서 친일파로 등재된 사람들 네.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거해서 그런 인물 선정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뭐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도 걸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뇌피셜로 이렇게 제작된 작품이 아니고요. 예. 저 보니까 조선일보
방응모, 그다음에 동아일보, 인천 김성수, 네.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얼굴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일 행위의 어떤 그 악랄한 정도 뭐 뿐만 아니라 널리 이제 알려져 있다라는 기준으로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오랏줄을 이렇게 굵게 묶인 상태로 그렸네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해방된 후 단 한 번도 저런 친일 반역자들을 단죄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묶였던 적이 없었어요. 예. 예, 그거를 우리 미술 작품을 통해서라도 한번 저렇게 단죄를 역사의 오랏줄로 포승줄로 꽁꽁 묶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문화 예술의 힘일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다시 여기 한번 그림을 좀 보고 자세히 싶어요. 보면요. 이게 이제 총 92명을 예. 이 화폭에 담았는데 이 조금 그림들 이렇게 사이즈가 틀리죠. 인물에. 네. 여기 이제 적극적 친일 행위를 한 분들을 조금 더 크게 크게 가지고 그렸고. 가운데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제 이분들 주위로 이제 나머지 73명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분야별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각계를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데요. 여기 보면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송병준 네. 그리고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이쪽 좌측에 포진이 돼 있죠. 예. 이제 뭐 정미 칠적 그리고 경술 국적 밑으로는 일제 때 귀족 자기를 받았던 이제 매국노들 경제 금융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고열을 빨아먹던 백성들의 그런 은행가들 그리고 이제 철중의 사위 근데 이제 친일로 돌아서 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철종의 사위요? 예예 아, 박영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네. 들었던 그런 분들도 현재 그 민족 문화소 거기에 등재가 돼 있는 친일 명단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포승줄로 묶여 있는 거 그 느낌만으로도 되게 통쾌했어요.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네. 야 이제 미술에서도 이렇게 단죄를 하니까 우리는 음악에서도 또 문학인들도 이렇게 좀 단죄의 대열에 좀 다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남고 다 증거가 되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속이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밝혀지는 것인데 우리 현재 지금 친일 잔재가 아직도 우리 도처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자손들 또 제자들 후학들이 곳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네. 어떤 작가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단죄할 건 단죄하고 새로운 그 새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자손들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우리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원통한 마음에 작가가 어떤 단죄의 의미로 이런 구도를 잡아서 이런 주제로 작품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인 그 친일 미술파들, 친일파 미술인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이당 김은호와 운보 김기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인물이었죠? 아, 그야말로 미술계 그 친일 쪽에 그 출발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분들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또 같은 양성이 되었고 같은 또 활동을 한 동시대 인물들이 이분들로 인해서 많이 또 배출이 됐죠. 그게 이제 우리 미술사의 어떻게 말하면 시대적인 비극인데 또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분들의 제자들 그리고 후학들이 면면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그 미술계에서는 이분들의 제자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문화계, 미술계 그리고 또 각종 그 전업 작가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어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도 요직을 맡아서 큰 심사위원으로서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보 김기창은 서울대 미대에서도 뭐 강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수로 있었던 걸로 그랬죠. 알고 이제 있는데요. 그 홍익대에서도 교직에 있었고요. 네. 또 세종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그렇죠.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많이 양성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뭐 이분들의 그 제자분들이 현재도 네. 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재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음악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그 현재명 씨가 예. 해방 직후에 이제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후진을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무슨 학술원 뭐 이런 종신회원이 되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예. 요 김기창 씨도 아마 그 정도의 미술계에서 어떤 명예를 누리고 또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 그 유지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이제 그 김기창 씨 운보 선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당 김우로 선생을 알고 가야 김기창 선생에 대해서 화백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운보 김기창 선생이 이당 김우로 선생이 제자니까. 네. 바로 그렇게 직계 이제- 제자였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직계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당 김우로 선생의 생애를 알아야 운보 김기창과의 인과관계가 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 이당 김우로 선생의 그 실존했을 때 사진과 운보 김기창 화백의 모습이 있죠. 그 뭐 이제 우린 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뭐 선생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예. 또 고인에 대한 예의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예. 자, 우리 이당 김우로 선생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근대미술사 100년사에 가장 그 첫 번째로 그 근대미술을 받아들인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자면 가장 마지막으로 그 구한말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구한말에 마지막 화원. 화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화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미술계 데뷔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그 화원으로 왕들 우리 아시죠? 어진 초상화를 왕들 어진 초상화를 제작하는 그런 화가였어요. 근데 그 당시나 조선시대 때나 예전에 도화서라는 곳에서 화가를 양성해가지고 왕의 어진을 이렇게 그리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의 어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그 화원은 엄청나게 실력자를 이렇게 뽑았고요. 그 도화서 화원 중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근대 미술사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 화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총 5분의 그 임금님의 어진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 이제 당시 그분이 이제 보지 못했던 분들은 그 전 어진을 참고를 해서 이제 모사를 한 것이고요. 그 생존에 있는 순종 황제 우리가 마지막 조선의 왕이죠. 그 순종 황제의 어진을 직접 그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애를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좀 더듬어 보자면 그 어려서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일본 화풍에 푹 빠지게 돼요.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조선 우리 한국화를 잘 그리시다가 일본 화풍에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 이제 미술계에서는 외색풍이라고 해요. 꼼꼼하게 붓의 터치를 뭉개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그 화풍을 일본의 그 화풍이라고 하는데 그 화풍을 습득을 해서 이제 국내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자를 양성하게 되고 또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화단에 아주 적극적인 이당 김은호 사단을 이제 형성을 하는 형성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운보 김기창 화백이죠. 화백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친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 김은호 선생 같은 경우도 실은 완전한 친일파로 이렇게 요즘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1919년 우리 3.1운동 당시 독립신문을 그 젊은 나이에 나눠주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가지고 투호까지 돼가지고 형기를 또 살고 나온 그런 또 전력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렇게 변했느냐?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을 우리 조선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 예술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이런 그 근대 화가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고 또 이제 이분이 그 화원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송병준이라는 친일파가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면서 각종 이제 고관 대장의 초상화를 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뭐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친일을 했던 분들이고 우리 을사 늑약 그 조약을 맺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이분의 생애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당 김은호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이당 김은호의 제자가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당시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자면 좀 전에 얘기한 운보 우리 김기창이 있고 선생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우성 화백이라고. 예, 들어봤어요. 네, 장우성 화백은 조금 있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고 계신 우리 그 표준 영정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관순 영정 기억나시죠? 네. 우리 어려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 정약용, 강감찬 그리고 심지어는 윤봉길 의사. 그분들의 초상화를 다 그리신 거예요? 다 표준 영정으로 국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정몽주 이런 분들을 다 제작했던 분이 이당 김은호의 제자 장우성 씨였고요. 또 백윤문, 장운봉, 이석호, 한유동 이런 분들이 다 제자인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제자이면서 친일 미술 활동을 했던 그분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아마 이 김은호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국화라고 하죠. 네. 아마 그 맥을 잇는 마지막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현대식 한국화의 어떤 화풍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본격적인 서양화가 들어오기 전의 시대죠, 이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중섭이니 뭐 이런 분들은 그렇죠. 전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것과 그 영향이 단절된 상태에서 서양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죠. 화풍이 예, 다르죠. 화풍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운보도 그런 우리 전통화의 그런 전통을 잇는 한국 화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친일의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운보 같은 경우는 나름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반성에 본인이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반성의 그 말을 하면서 또 작품도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 전통적인 그런 표현 양식에서 한국화적인 표현 양식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청록산수, 바보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화풍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완전히 미술 세계를 이루는데 우리가 뭐 그래도 공과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이듯이 친일 시절 했던 그걸 우리가 지나치고 갈 수는 없죠.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미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당 김은호 선생께서 여기 생애를 보시면 뭐 올해 또 그 당시로 보면 장수원 연세예요. 장수원 연세인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 그 당대 그 화가로서의 명성을 누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제자를 또 배출했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대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미친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파급력이 크다고 봐야죠. 뭐 이분이 뭐 친일을 했지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떤 친일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엄격하게 그리고 또 냉철하게 꾸짖어야 되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생애를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당 김은호, 운보, 김기찬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상을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국가에서? 독재 정권에 부역한 대가로 이렇게 좀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분들이 빠르게 또 태세 전환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 군사 정권이 연이어서 이어 들어서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그 자기 정권을 알리고 선전할 수 있는 도구는 문화예술 쪽이 가장 빠른 그런 것을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도구로 썼던 거죠. 정권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동상을 만들어요. 이승만도 뭐 어떤 친일의 그런 우리가 쪽에서 많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각가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조각상을 만들고 또 군사정권은 국민의 정신 의식을 함양시킨다고 각종 위인들을 이렇게 조형물화하고 또 이제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 공로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예전에는 국전이라고 그랬죠. 그런 곳에서 심사위원 혹은 운영위원으로서 이제 막강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죠. 그런 데서 제자들을 더 많은 배출을 하게 되고 그 배출을 하게 되면서 그 공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게 되고 이제 뭐 네트워크가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훈장도 받게 되고 포상도 받게 되고 연금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의 그 한이라고 하면 뭐냐면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과 애국지사 독립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배제되고 어렵고 힘들게 이제 그 후손들도 이렇게 살아가셨고 그게 참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그 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문화예술인들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다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어용행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예, 어떤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그 뭐 이렇게 이제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뭔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회적인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급부로 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또 요령을 알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정권하고 또 그 이제 그 채널이나 방법이나 요령을 아니까 그쪽이랑 또 선을 대가지고 그러한 권력과 정권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또 제공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뭔가를 받고 보상을 받죠.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나 권력이 만들어주는 어떤 지위나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당 김은호, 운보 김기창 친일 행각부터 할 것 없이 뭐 이승만 정권에 부역하고 또 군사 정권 박정희에 부역하고 전두환에게 부역하고 했던 그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우리 김은호 화백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제 우리가 원래 실은 독재 정권에 부역하기 이전에 친일을 했던 얘기가 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제가 네, 생각할 때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그 설명해 부분을 주시고요. 이거를 잠깐 말씀이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금방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런 이제 그 정권의 요청으로 또 다른 보상을 이렇게 받는 그런 서로 간의 암묵적인 관계죠. 그런 요청으로 많은 초상화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연중에 어려서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초상화, 그거는 거의 다 우리 이당 김은호 화백께서 이제 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정몽주, 신사임당, 논계, 성춘향, 안중근 의사,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윌슨
영국령 엘리자베스. 이것은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분들이 그 방한을 할 때 네. 선물로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겠죠. 미국 대사 그 당시에 무초 이런 초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정권에 이를테면 아부 아닌 아부를 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이제 또 다른 것을 이제 심어주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운보 김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이분도 마찬가지로 동시대니까 거의 큰 시대의 차이가 없거든요. 세종대왕, 을지문덕, 조헌, 신순겸 우리나라의 위인들이나 또 의인들을 이렇게 표준 영정화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또 민족 기록화를 또 제작을 해가지고 화단에서 큰 위치를 누렸죠. 자, 그러면 김기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김기창은 어떤 또 그러니까 김은호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니까 실제로 화풍을 물려받은 게 이제 제자의 가장 큰 부분이 화풍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배움을 받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대 미술 우리가 서양적인 그 화풍이 들어오기 이전에 운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문인화의 계열, 시서화, 한국화 그런 쪽에 그 교육을 습득을 했었죠. 예.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이당 김은호 그 화백의 제자로 이렇게 입적을 하게 된 거고 그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김기창의 화풍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좋을 것 설명을 같아요.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김기창이가 수학을 하면서 대두하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은 또 그분의 이제 천재성과 또 작품에 대한 훌륭함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작품과 그분의 생애 그거에 따른 업적이 분명히 있는데 살아온 생애 중에 분명히 그 친일 정권이 있었던 친일 세력들이 있었던 그런 젊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림을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창에 대해서 잠깐 또 생애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하도 유명한 화가라 잘 아실 거예요. 청각 네. 장애자고 또 부인 또한도 우양 박래연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부엉이 그림 이렇게 실리는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일찍 그분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도 천재적인 화가였고 또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부부가 되면서 아주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작업을 했던 화백이죠. 원래는 운포 김기창인데 운포. 예, 그 한자로 치면 입구자가 들어가는데 네. 그 입구를 빼고 입구를 빼면 포가 돼요. 그래서 운보 네네. 해방 직후에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입구자를 빼게 본인이 그래서 운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자로는 운포인데 입구를 떼어버리고 운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그 일화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어려서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 장애인이 돼서 교육을 이제 받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서당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미술에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더 다른 그런 집중력이 있었던지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지 혼자 이제 이렇게 자주 있다 보니까 미술에 집중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알게 된 이제 부모님들이 김은호에게 이제 하숙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수제자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김은호가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화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낙청헌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를 이제 양성을 하는데 이당이 거기 입학하자마자 입학이라고 하기는 사사를 받자마자 6개월 만에 그 김은호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로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국전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가 운영한 조선미술 전람이라고 네. 선전이라고. 예, 선전이라고 했죠. 그 압축을 해서 거기에 작품을 이제 제출해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31년이에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게 되죠. 그래서 입선, 특선 뭐 이렇게 쭉 받다가 이제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이당의 역할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당의 파워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연 4회 특선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특선을 하게 되면 이제
선전에 추천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 작가예요. 초대 작가가 되면 이제 심사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권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선전의 작품을 꾸준하게 내고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꿈이었죠. 일테면 등용문이고 화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입신양명의 길이었는데 그 네 번째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게 뭐 근거로 사실로 나온 얘기니까요. 심사하는 과정 중에 운보의 작품이 수상작에 못 올라가 있고 한쪽으로 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당이 알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가지고 통사정을 하죠. 나의 제자니까 좀 살려다오라고 해가지고 낙선이 된 작품이 갑자기 특선으로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되면서 연사의 특선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당이 그 심사위원께 고려 청자를 그 답례로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했대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어떤 승전보처럼. 그래서 원본은 내가 만들었다. 일테면 추천 작가로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부심 아닌. 그게 그럼 실력 없는 제자를 아니 뭐 그렇게 실력이 있다가 아니고 공모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운도 자지우지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으니까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당시 그 선전이 그 조선 총독부에서 아마 후원하는 그런 그 행사였을 거기 때문에 그 아마 심사위원들이 주로 일본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당 김은호가 그렇게 이제 선전 심사위원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본 총독부라든가 아니면은 신뢰가 쌓인 거죠. 그쪽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협조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맛을 보게 되면 점점 거기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총독부나 아니면은 그 일본인들 유력자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그 사람들한테 협조하게 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거를 또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 같고 운보 김기창은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스승의 이런 삶이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이제 배우고 어떤 동경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창의 그림인가요? 김은호의 그림인가요? 그 봉착음납도라는 그림을 제가 금차봉납도, 금차봉납도라는 그림을 본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그 그림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봉착음납도, 금차봉납도.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왼쪽이 실제 사진이고, 왼쪽이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이 작품입니다. 어느 것이 사진이고 어느 것이 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러네요. 근데 금차 여기서 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을 얘기하고요. 차는 비녀차 한자로 이제 황금 비녀. 황금 비녀를 말 그대로 바친다라는 복납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역사적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여성 단체 그 당시에 출발을 해요. 애국 금차회라고. 근데 애국 금차회는 말 그대로 황금 비녀를 꼽은 우리나라의 친일 그런 여성 단체예요. 근데 이날 그 창립을 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친일을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로 황군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성들의 그 당시에 머리 쪽을 다치고 있으니까 상징하는 금비녀를 뽑아서 나는 너희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그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이제 총독이에요. 이 당시에 이분이 이 실제 이 사진 이걸 지금 건네는 분이 윤덕영 그 당시에 친일파 고관 대작 우리나라에 그분이 순정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구한말
그 우리나라 왕 순종의 외척인데 이 윤덕영이라는 그 친일파의 부인인 김복완 실제 생존 인물 이분이 자기 회장이에요. 이분이 일대 회장을 하면서 금비녀를 뽑아가지고 지금 그 당시 총독인 미나미 지로 총독에게 증정하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그린 것을 이것이 지금 매일신보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서울신문이죠.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실린 이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황군으로 응모를 하라. 나는 당신들을 이 전쟁에 일본을 응원한다. 우리 여인들도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일 중에 대표적 친일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뭐 여성계 친일파도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저때 당시에 또 김환란도 대표적인 또 여성 친일파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하튼 뭐 대단한 그림이죠. 저 네. 보면은 그 김은호가 자기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그냥 다 기울여서 그린 필생의 역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실제 사진보다도 저 그림 자체가 더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하게 그렇게 그렸잖아요. 저기서 이제 그 금비녀를 바친 저 여자들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귀족 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최고의 명문가 그 출신 교수들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경 부인이라고 하는 네. 바로 그 여자들인데 그 조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나중에는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망했지만 정말 총성 하나 들리지 않고 허물어지듯이 망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국가를 지켜야 될 그 지배 계급들이 그냥 전부 다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다가 나라를 들어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자들이 일본의 왕으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습니다. 전부 다 뭐 후작서부터 무슨 뭐 자작 뭐 예, 공작 백작하니 예.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넙죽넙죽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이게 1937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된 때인데 그렇죠. 그때 나라를 팔아먹은 바로 그자들이 저 때까지도 그냥 오히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제국주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전쟁 자금을 자기네들이 그 머리에 쪽지고 있었던 금비녀까지도 풀어갖고 바친다고 하면서 만든 행사가 저거거든요. 예, 저 얼마나 정말 개탄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리고 그 비난받아야 될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저런 짓을 한 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여전히 그 자기네들 선조들이 유지해왔던 사회적 지위와 부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세습하고 있어요. 저 뭐 윤덕영인가요? 네. 아마 저 집안도 지금 후손들 어디 찾아보면은 있겠죠. 다 어디 뭐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마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한 자리씩 하고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조선조의 명문가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서 좀 그들의 그 친일 행각을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운보 김기창의 그 그림 중에서 그 적진죽박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예. 이게 최근에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그림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뉴스에 나오고 뭐 여기 용산 기념관 거기에 국방부 소유의 이와 유사한 그림이 월남전에 나선 우리 국군 대한 국군을 이와 똑같은 포즈로 운보가 이제 제작을 한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제 시민들이 뒤늦게서야 이제 그 친일파 작가가 그 전에 친일할 때 그린 작품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항의가 들어가니까 최근에 이제 그걸 철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철거를 해가지고 아마 국방부가 어디에 지금 따로 창고에다 또 창고에 처박아놨겠죠.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방송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그 저건 이제 적진육박은 1944년도에 그린 거네요.
그러니까 예. 2차 세계대전 중에 최고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이 가장 극심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황군을 독려하고 또 학도병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전용 그림이죠. 네. 알다시피 이것은 본인이 그 일본에 대한 그 친일의 감정이 없으면 절대 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음보에 많은 그 작품이 친일 작품이 있었지만 이 옆에 총호병사라는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일본 황군을 이렇게 그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대표적인 친일 작품이라고 볼 수가 친일 작품이라고 있겠네요. 볼 수가 있죠. 저 총호병사도 저 2차 대전 중에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연히 그러겠죠. 네. 2차 군복을 대전 입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는 일본은 이제 군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니까 저 44년작 적진 육박은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아마 동남아 어디 밀림에서 아, 네. 예, 연합군을 상대로 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대단히 용감한 모습이잖아요. 저런 그림을 보면서 저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런 용맹한 황군에 빨리 입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학도병 입대를 독려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 동료의 이제 말 그대로 동료의 그림이에요. 네. 학도병 입대 동료의 그림.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림이 오래돼 가지고 이미지가 좀 흐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 그림을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저 그림을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불끈 막 치솟는 뭔가 용기 같은 거. 아, 그렇죠. 나도 군인이 돼야지. 그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네.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작게 보지만 실제로 이제 작품이 굉장히 크고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저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런 굉장히 선동적인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아까 철거된 그 작품도 말 그대로 월남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하는 그림 용도로 운보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똑같은 구도인데 그 당시 제목은 적영이래요. 적영. 아, 적영. 예. 이제 비슷한 그림으로 네. 해가지고 그 그게 지금 국방부에 이제 철거된 전시가 돼 있다가 네. 그 철거를 했다는 거죠. 그 그림은 저도 봤는데 네. 구도가 저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고 단지 이제 밀림으로 조금 더 뒤덮여 있고 예, 그리고 총이 이제 틀려 총이. 군복이 네. 군복이 저건 일본 군복인데 그리고 네. 총도 일본군 총인데 그 1970년대에 아마 그린 저 이름이 뭐라고요? 그 그림? 적영. 영. 영? 그림자영. 거기에는 국군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아마 M16 총을 그렇죠. 들었겠죠? 여기는 지금 일본 총이잖아요. 네, 일본 네. 옛날 총이고. 옛날 총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M16. M16이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운보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기 인도 차이나나 베트남이나 다 동남아인데 저거 저 어떻게 잘하면은 저 그림으로 굉장히 재미를 봤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거 참 그래서 이제 또 자기 표절을 해가지고 표절 그림으로 적영이라는 그림을 그렸겠네요. 그게 자기 표절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소재랄지 독특한 소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연결되는 글이라는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못했던 이야기를 그 후반부로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글로 그러면 그때 막 자기 표절에 대한 그 욕망이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표절도. 뭐 그런 또 나름대로 또 검열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검열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도 없이 그냥 자기 표절 해버렸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자기 표절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 그 적진 육박이라는 저 그림은 운보한테는 그건 절대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후회가 있다면 그 그림을 똑같이 자기 표절해가지고 또 무슨 그 월남전에서 싸우는 국군의 그림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회개나 반성이 없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친일 행각에 대한 반성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적진 있겠네. 육박을 그릴 때는 말 그대로 일본의 눈치를 봤던 거고 그거에 따른 또 보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월남전을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의미의 그 적영이라는 작품은 또 적 군사정권의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작업을 자기 스타일에 자기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작가가 느닷없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작품이라면 이런 얘기가 덜할 거예요. 근데 정권이 지목을 해가지고 어떤 작가를 지목해서 이러이런 유해, 이러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려다오라고 했기 때문에 운보도 절대 이건 자기 반성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거부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부하지 않고 그랬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작품으로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혹시 저 1944년이면은 아마 그 양반이 군인으로 재직할 때죠. 재직할 또.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옛날에 44년도에 그 적진육박 그 조투마 그거 똑같은 거 하나 그려주시오 그랬던 거 아닐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하여간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예.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예.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표준정정 아까 이제 표준정정 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표준정정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신사임당의 표준정정을 누가 그린 거죠? 우리가 이제 표준영정이라는 말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표준영정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시련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기록들이 전쟁 때 많이 소실이 돼요. 소실이 되면서 말 그대로 왕의 어진들도 임진왜란을 통해 소실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소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과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실이 되니까 당시에는 사진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민 교육 계몽 차원에서라도 역사적인 근거 차원에서라도 표준 영정에 대한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정권 지시 아래 이제 화가들을 시켜서 표준 영정을 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화가들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중간 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죠. 단지 이때 제작된 많은 표준 영정들 이것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친일파에 의해서 친일 화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 표준 영정이라는 것은 사진에 의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순전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떤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인물을 누구로 했느냐, 표현을 또 어떻게 했느냐, 어떤 그 인물의 의식을 담았느냐 이런 것들이 조합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표준 영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너 해. 그리고 그분은 작가의 상상력. 그게 우리 집회에 찍히고 교과서에 올라오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 뇌리 속에는 계속 그 모습이 그분의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잘못된 걸로 세뇌가 된다면 역사의식 고취에 굉장히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거죠. 저기 지금 5,000원권 저 사진을 보면요. 1972년에 이제 만들어진 5,000원권의 율곡 2의 이제 모습인데 네. 이게 마치 이제 서양 사람 같다는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77년도에는 좀 바꾸는 거죠. 예. 예. 이 당시 1972년 5,000원권은 여기에 보이듯이 영국의 토마스 데라로라는 원판 그 회사의 원판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인물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단지 실제로 머리에 관만 씌우고 네. 의상만 우리 의상을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서양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서양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말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고 국민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준 영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회에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해서 인물을 상징 이제 삽입을 하게 되죠.
표준 그 전에도 물론 이승만 사진을 넣어서 우리가 화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그대로 사진으로 넣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이 영정을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10,000원권, 5,000원권, 50,000원권 그런 지폐 이런 인물들이 다 들어가죠. 동전까지도요. 100원짜리. 좀 만원권 저기 그 표준 영정에 들어간 우리 세종대왕의 사진 얼굴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좀 자료 사진을 볼까요? 저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운보 김기창의 모습이죠. 예. 운보 김기창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우리 세종대왕 표준 영정이죠, 저게.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닮은 것 같아요. 화폐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국가 정통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도 화폐가 다 있고 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통용을 하는데 그 대개 나라에 보면 그 나라의 위인들 혹은 그 나라의 독립을 혹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아주 위인들을 실는 것이 거의 다 전 세계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우리 그 독립 유공자들이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다 이씨 왕조 조선시대 인물들이 이렇게 거의 다 물론 세종대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이율곡 이수신 장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시대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왕조시대의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죠. 예,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그 역할을 했던 우리 위인들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다시 그분들에 대한 건 사진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표준 영정을 굳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랄지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사실 그 화폐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네. 저 화폐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폐 인물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물 선정의 기준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달러는 워싱턴, 그 다음에 뭐 중국 화폐 위안화는 뭐 택동, 네. 그 다음에 뭐 일본만 하더라도 뭐 후쿠자와 유기치, 예. 그 사람은 이제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개국의 상징적인 인물들 아니면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실제 얼굴을 걷다가 하는 거지 상상해가지고 상상화로 그린 초상화를 거기에다 화폐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상징성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력사적인 인물들을 선정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조차도 실제 얼굴이 아니라 상상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늘 제기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은 예컨대 뭐 김구 선생 정도가 아마 되겠죠. 네. 예,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 뭐 독립운동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상화를 그 화폐에 그 인물 그림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도 네,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나왔지만 보면 저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얼굴을 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살아있지 않겠죠. 한 명도 없죠. 예, 세종대왕의 어진도 없고. 근데 실제로 세종대왕 어진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남아 근데 이제 있었습니까? 6.25 때 소실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분명히 아직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혹시라도 제 기대로는 네. 혹시 그 어진을 개인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촬영해서 가지고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보 김기창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폐화를 이제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수많은 조선의 역대 왕들 어진들 중에서 네. 우리가 참 좀 궁금해하는 몇 명 안 되는 그 왕 중에 가장 그 우선인 분이 세종대왕일 것 그럼요. 같은데. 국보죠. 남아 있다면 국보 1호.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그 어른의 어진이 그렇습니다. 친일파의 얼굴하고 그렇네요. 너무 흡사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한번 보시게요. 예.
원래 화가가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이 초상화를 그리다 보면 본인 상상의 초상화를 그리면 본인 얼굴 닮게 그린대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인의 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상상의 그림을 그리면 우리 화가 선생님 얼굴 닮았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듣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코를 한번 보면 운보의 코와 우리 세종대왕의 코가 실제로도 굉장히 흡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운보 이 사진상에 머리가 이렇게 덮여서 귀가 했지만 네. 이 귀가 보이는 사진을 보면 실제로 또 우리 이 세종대왕 이 초상과 굉장히 흡사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이 원래 운보가 이 사진이 좀 진하게 나와서 좀 그런 게인데 여기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우리 세종대왕 여기 초상에도 살짝 이 다크서클이 넣어가지고 그것까지도 묘사를 약간의 이런 초상이 운보를 좀 닮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이 설왕설래가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운보의 얼굴은 제 노년의 얼굴이라서 그런데 네. 이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운보의 보면 얼굴을 보면 굉장히 또 인물이 좋아요. 대단히 인물이 좋아요. 키도 네. 크고. 예. 그 아마 뭐 세종대왕을 뭐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잘생기고 귀티나는 얼굴로 그리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기고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외국에는 실제로 이 표준영정 제도 자체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표준영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외국은 다 사진으로 확인이 된 그 인물을 주로 썼고요. 거의 쓰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아마 이 표준 영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실은 우리 때도 10만 원권을 김구 선생 초상으로 제작하려는 고액권 화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시도가 있었대요.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거의 제작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건 뭐 이제 하여간 비보도된 내용인데 네. 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권짜리 고액권까지는 10만 원짜리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때 5만 원짜리가 생길 때죠. 우리가 신사임당권이. 근데 그때 중지했던 때가 결국은 어떤 정부였냐라고 따져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듣고요. 한국은행서 실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검토를 하고 백범 선생 초상으로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단 두어 줄로 공문을 이제 의뢰를 하니까 말씀한 것이 그냥 제작 중지가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어떤 의미 그거를 부정하는 시대였습니다. 부정하고 편말을 시켰죠. 또. 예. 그래서 건국절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할 게 아니라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백범의 얼굴을 쓴 저 10만 원짜리 지폐 그거 전면 백지화 시킬 만하죠.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위헌이죠. 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헌법 전문까지도 고치고 싶을 거예요. 네. 예, 하여간 그때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이 5만 원권, 10만 원권 때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자고 말이 나오고 시도했던 때 또 결국은 5만 원짜리는 제작이 되었고 10만 원짜리는 제작이 안 되었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한번 금방 우리 정 변호사님 말과 일맥상통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5만 원짜리 발행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정권 때 발행이 됐었고요. 네. 그렇게 돼서 10만 원짜리가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건 이명박 정권 때 결정이 됐다라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김은호 이 양반이 그린 그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외색풍이 굉장히 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1934년 작입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일상적인 뭐 어떤 그 당시에 들판의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가을 거지를 갖고 뭐 새참을 이렇게 쥐고 이 막둥이 동생을 업고 남동생과 함께
이렇게 새참을 나르는 어떤 누이의 모습을 새남매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이게 조선 총독부가 주최한 아까 얘기한 선전에 입선을 한 작품입니다. 그림의 이제 주제와 근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작가가 작가의 의지대로 소재를 선택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주문받아서 그린 작품이라는 얘기죠. 일제가 그 당시에 가장 평화롭고 또 가장 목가적이고 그런 분위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선의 시골 이런 것들을 어수선하지 않게 작품을 제작을 해다오라는 주문 제작을 해서 입선을 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 아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롭다라는 조선 국민의 그런 모습. 너희는 한국의 시민, 우리가 보살피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 분명히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한 그림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이제. 운보가. 그래서 이제 1934년 이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운보에 적극적 친일 작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9년 이제 대동아 그 중일 전쟁 이후로 그 당시 이제 군인과 물자가 완전 부족하게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그림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고 그러면서 더 이제 친일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일본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네들은 선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지를 다져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것을 또 얻어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 뭐 김기창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김은호의 그림에서도 외색풍이 굉장히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그런 김은호의 그림들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예를 들면 이제 논개 영정이랄지 그다음에 호랑이 그림이랄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논개 영정 이게 이쪽 좌측에 있는 게 이당 김은호가 그린 논개 영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바뀐 윤요한 화백의 논개 영정이에요. 왜 바뀌게 됐냐? 시민들이 친일파가 그린 논개 영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항의와 그건 너무 역설적인 거죠. 이렇게 했는데 왜 더 그랬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전히 그림이 다르죠. 네. 그 고증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시절 이 머리가 틀리죠. 그리고 복색이 틀리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또 문양이 또 틀립니다. 이 문양이 조선왕족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게 용이잖아요. 우리가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도 있듯이. 근데 용이 대개는 이 문양이 용이 승천하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로. 근데 이 당이 그린 그 성춘향이라든가 논개 이런 한복 우리나라 한복 무늬에 꼭 용이 바닥을 향하게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스하게 이렇게 보는 미술을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거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역사의식을 이런 그림으로 통해서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일본의 그 친일에. 그리고 김은호가 그린 논개 영정에서 저기 옷고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런 옷은 저런 한복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한복이 요즘은 개량 한복을 갖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한복이 나오지만 우리 조선 복식사에 없는 한복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 논개가 나오던 그 시기에 맞춘 고증에 의해서 머리와 복식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전혀 근거하지 않고 약간 변형된 한복으로 이렇게 혹자는 또 기모노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기모노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좀 하죠.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 그림도 좀 대개 이제 호랑이가 그전 우리 조선시대 때 화백들이 그릴 때는 굉장히 그 민간으로 내려오는 그림 또 도화서에서 그린 그림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민화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맹스럽거나 호랑이가 굉장히 호랑이다 밀림에 정글의 왕답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왼쪽이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입니다. 송화뱅호도 소나무 아래 호랑이라는 뜻인데 이 김은호의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도가 또
호랑이 형상을 또 띠고 있고 조선시대 또 마찬가지로 호랑이를 그 영물로 여기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여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그림을 많이도 그렸고 호랑이가 또 여러 가지 애기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김은호가 그린 호랑이는 순하죠. 벌써 색깔이 순하고 표정이 순하고 어떤 동세가 저건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동세가 안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네. 굉장히 얌전하게 나와 있죠. 호랑이가 순하고 입을 벌리고 있지도 않고 뭔가를 그냥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친일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할 소재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외색풍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을 쓰질 않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외색풍 섬세하게 터치하고 꼼꼼히 채워 넣는 이분이 이제 화단 한국 화단의 절대적인 그림으로서 화풍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어떤 그림의 표현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저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그 새 남매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34년도 그림. 그거 좀 한번 가을. 저게 좀 전에 이제 우리 김하백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일제 강점기 조선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렇게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그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도 플러스 또 어떤 게 있냐면 저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저게 약간 그 하이티 원주민들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갱이 그린. 비슷하죠. 이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마치 유럽이 그런 그 하이티 같은 그런 미개한 문명화되지 않은 데를 문명화시켰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조선의 문화국가로서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근대화되고 개화된 어떤 그 도심의 모습 이런 거보다 저런 식으로 원주민 비슷한 모습을 선호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출품을 해야 선전에 당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색풍을 많이 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선전의 심사위원들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채색이라든가 이제 그런 화풍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가들도 일본풍의 그림을 배우고 또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이때 그래서 이제 운보가 비로소 아까 제가 연도를 보라는 이유가 이제 선전에 이렇게 출품을 하면서 계속 수상을 하게 돼요. 연이어서. 그래서 이제 1900 아까 얘기한 4번 연 것부 특선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기간적으로 1937년에서 40년 이제 그때 기간 동안에 연 4회 특선을 하고 총독상도 받고 창덕궁상도 받고 특선의 상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그림이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 1941년 2년서부터예요. 반도 총무 미술 전람회 초대 작가로 선정이 돼요. 그것도 이제 다 친일 관련 아까 얘기한 친일에 관계된 그림을 공모하는 그런 곳에 초대 작가로 선정이 되면서 심사위원이 또 가능하게 되죠. 춘추라는 잡지가 있어요. 일본 그 잡지에 그 전쟁에 나선 해군 병사의 모습을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표지화로 실게 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또 시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또 매일 신보에 실리게 되고 이것을 해마다 이제 연거푸 계속 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2주년 기념화를 그리게 되고 또 아까 얘기한 적진육박 그런 거 대표적인 친일 작품인데 그게 또 실은 어디 요구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요구에서 그린 그림이죠. 내 가지고 상을 받게 돼요. 그 또 본인은 그걸로 또 그런 상을 얻게 되죠. 보도부장상이라는 걸 상을 받게 되고 그 기타 회심 총우병사 아까 잠깐 봤던 그런 그림들 국민총력 조선혁명 기관지 근로보국 선전 그런 내용을 담아서 표지화를 또 그리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한 그때의 표현력으로 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친일 작품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처음에는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서
국가의 이름이 바뀌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또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또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한 또 역할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학교에서 후학들 양성하고 제자들 양성하고 심사하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등용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2022년, 21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현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계. 그 김기창이 그린 그 여성에 관련된 그런 네. 그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에 관련된 그 그림이 또 외색풍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그 여인에 관련 그림, 뭐 정청이랄지 뭐 이런 그림들. 예.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운보 김기창의 정청이라는 작품이고 이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성춘향, 성춘향. 성춘향 영정입니다. 네. 표준 영정. 네. 남원 광안루에 있는 여기 지금도입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아니요. 이게 지금 약 3차례에 걸쳐서 성춘향이 그려졌어요. 이 당에 의해서. 근데 여기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걸 절대 이게 둘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없애기로 바꾸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올해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네. 공모의 절차를 밟아야 맞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당시 여기 지금 잠깐 이 무늬가 이런데 보이죠. 네. 이런 무늬들 아까 얘기한 여기에도 지금 있어요. 무늬가 실제로 가서 네. 크게 보면 근데 이 무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용이 승천하는 무늬여야 되는데 용이 땅을 향해 있는 그런 무늬들 이런 걸로 인해서 조선 왕조를 폄하하는 그런 다분히 비하하는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이제 이걸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친일파 화가가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해가지고 올해 바꾸는 걸로 완전 의회에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운보 김기창이 그린 34년도 정청이라는 작품이요. 예. 저건 조선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예. 뒤에 놓여 있는 뭐 소파 앉아 있는 소파랄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도저히 조선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의상이나 예. 이런 무늬들을 보면 전혀 우리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스럽지가 않죠. 이 꼬마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 신발들, 의상들 그리고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전혀 조선스럽지가 않고 무늬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식 의상스럽다 해가지고 부채도 마찬가지 줄부채인데 네. 일본식 부채다 부채 모양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많이 지탄을 받았던 또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보다 표현 양식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표현 양식이 벗어나가지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당 김문호 하백이 일본에서 배워온 채색화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채색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색을 한 그런 일본식 외풍 표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죠. 또 뒤에 앉아 있는 저 소파도 우리나라 저때 당시에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저런 소파의 소파가-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가구 형태가 아니었죠. 그렇죠. 다분히 외색스러운 그러니까 일본의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저거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1934년에 네. 조선 시민은 우리 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 아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아. 그 큰 맥락 하에서 이렇게 제작된 작품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일본화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그 조선 그 국민들도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뭐 보여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네요. 평화롭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일 미술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우리 친일 미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친일 미술인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대 시기가 그이들이 변명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시기가 누구든지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들의 협박과 또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로 변명을 하고 그렇게 그 당시 시기를 나의 그걸로 넘어가죠. 대충.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거예요. 작품은 영원히 남아있고 또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의식의 변화가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작가의 분명한 죄다. 그 당시에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또 그 한 명으로 인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활자화가 돼서 또 사파로 실리고 교과서에 실리고 또 동상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또 지금도 후손들에게도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내가 그분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말하면 조종을 받은 거잖아요. 네. 조종을 받고 또 그에 합당한 또 나의 권리를 또 부를 또 획득을 했고 지위를 획득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또 행정도 그런 거에 대한 단죄 혹은 또 정리가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뭐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지금 친일 미술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 뭐 국민들은 알아야죠. 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정부 그리고 그 위정자들이 이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에 의해서 이용됐었던 그리고 이제 또 그 자신들의 재능을 그런 어떤 그 뭐 부와 명예와 맞바꾼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 가치가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또 뭐 이용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계속 줬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악순환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앞 시대에 있었던 그런 악순환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흔적 이것을 그냥 이것은 당연히 부끄럽고 부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없애기 위한 지우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 미술인 중에서 운보 김기천과 이단 김은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김인승 김경승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